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개체군의 특성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죠. 개체군의 밀도, 개체군의 생장 곡선, 두 가지 전시학습에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체군의 특성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의 개체군의 생장곡선, 생장곡선, 개체군의 생존곡선, 생장이 있고 생존 곡선이 있고, 네 번째 개체군의 연령 분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이렇게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체군의 생존 곡선입니다. 생존. 얼마나 살아남느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살아남느냐가 이제 생존, 살아남아 있느냐. 그래프를 밑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x축이 이제 수명입니다. 수명. x축이 수명이고 y축이 생존 개체수입니다. 개체수. 그래서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3형이 있어요. 1, 2, 3형이 있는데 1형 같은 경우에는 수명을 보면 어릴 때는 개체수가 별로 줄어들지 않아요. 어린 기간에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수명이 높아지면 이제 확 줄어들죠. 예. 그다음에 E형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일정하게 줄어든다. 그다음에 3형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어린 개체일 때 많이 줄어들고 일단 좀 자라면 천천히 줄어드는 그런 1형, 2형, 3형이 있습니다. 코끼리 그려놨죠. 코끼리가 1형에 해당되고 히드라가 이제 2형, 이제 조개죠. 굴, 조개, 어패류, 이런 폐류, 어류폐류, 어패류, 상위에 3형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개체를 낳지만 여기 1형입니다. 1형. 1형은 적은 수의 개체를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낮고 수명이 길어서 대부분 성체로 생장하므로 개체수가 완만하게 줄다가 후기에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사람 대형 포유류 이런 것들이 이제 1형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출생 이후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거. 다람쥐, 조류, 히드라, 기러기 이런 것들은 2형이 됐고, 이제 굴 많은 수의 알을 낳죠. 초기 사망률이 높아 성체로 생장하는 개체가 적어져요. 굴, 어류, 어패류,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은 알 낳는 것들이 되더라. 그런 것들 이제 3형이 되겠다. 그다음 개체군의 연령 분포입니다. 개체군의 연령별 개체 수의 비율을 차례로 쌓아 올린 연령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 요거 밑에 있는 요거를 연령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연령 피라미드 쌓아 올렸으니까 피라미드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 세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요 반 나눠서 왼쪽에 있는 게 남성, 오른쪽이 여성입니다. 여기 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남성, 여성을 보면은 이제 생식 전 연령층, 그 다음에 생식 연령층, 생식 후 연령층. 생식이란 말은 자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발전형은 출생률이 높고 쇠퇴형은 여기 안정형이 종 모양이에요. 종 모양. 안정형이고 쇠퇴형은 생식전 연령층 숫자가 점점 갈수록 줄어들죠. 어릴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출생률이 발전형은 높지만 쇠퇴형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어린 개체 수도 발전형은 많지만 쇠퇴형은 적고 노년 개체 수는 반대죠. 반대. 노년 개체 수는 쇠퇴형이 많고 발전형은 적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쇠퇴형이죠.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0.65인가? 이렇죠? 우리나라의 연령 피라미드는 1970년대에는 어떤 거였어요? 이거죠. 발전형. 70년대는 발전형. 2000년대는 급속도로 쇠퇴형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보겠습니다. 환경 요인이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면 개체군의 크기도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돌말 개체군의 계절에 따른 개체수 변화인데 돌말은 조류에 있죠. 조류, 플랑크톤 대부분 단세포이며 세포 분열로 번식한다. X축이 이제 계절이에요.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돼 있고 Y축은 상대값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은 영양염료의 양입니다.
영양염류는 생물의 생장에 필요한 질소, 인 등의 염류로 플랑크톤 번식에 영향을 준다. 이게 영양염류입니다. 영양염류 겨울에는 높죠. 높게 유지됐다가 이제 봄에 좀 줄어들고 다시 늦여름, 초봄, 초가을에 다시 영양염류가 다시 좀 증가하죠. 초가을에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가을엔 쭉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빛의 세기는 요거죠. 빛의 세기는 이제 점점 봄, 여름 갈수록 이제 세지다가 여름이 가을 접어들면 이제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요 수온도 마찬가지요. 수온도 이렇게 겨울에 낮다가 점점 여름에 높아졌다가 가을에 낮이고 그다음에 요 파란 게 이제 돌말 개체수입니다. 파란 게 돌말 개체수인데 돌말 개체수를 보면 겨울에는 낮죠. 그러다가 초봄에 증가하죠. 돌말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는 빛의 세기도 증가하고 수온도 증가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증가하죠. 그런데 돌말 개체수가 증가하려면 돌말 개체수가 이게 세포 분열도 하고 이렇게 생식하고 자라려면 영양염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양염류가 많고 빛의 세기도 좋아지고 수온도 좋아져서 돌말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영양염류가 이제 소모가 되죠. 돌말이 이제 계속 갖다 쓰니까 그러면서 영양염류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돌말 개체수는 증가하고 근데 돌말 개체수가 계속 증가할 수가 없죠. 왜? 영양염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영양염류가 없으니까 돌말 개체수가 같이 다시 줄어들게 된다 그죠. 그래서 늦봄에는 다시 개체수가 막 줄어들었다가 왜? 영양염류가 부족하니까. 그럼 초가을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개체수가 늘어나죠. 왜? 영양염류가 먼저 증가하죠. 그러니까 영양염류가 증가하니까 이때 이제 수온도 높고 빛의 세기도 세니까 영양염류가 있으니까 다시 증가하죠. 그런데 영양염류가 또 줄어들고 수온도 내려가고 빛의 줄어드니까 다시 돌말 개체수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말 개체군이 계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된다. 요거는 이제 고개 맞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식 잡아먹히는 거, 포식 잡아먹는 거죠. 눈신토끼를 이제 스라소니가 잡아먹는데 이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변동을 합니다. X축이 이제 연도 1850년부터 1930년까지 이쪽 왼쪽 편에 있는 Y축은 눈신토끼의 개체수고 오른쪽은 스라소니의 개체수입니다. 눈신토끼는 파란색으로 스라소니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 눈신토끼가 증가하면 같이 스라소니도 증가해요. 눈신토끼가 증가하면 스라소니 증가하고 눈신토끼가 감소하면 스라소니도 감소하고 눈신토끼가 증가하면 스라소니 증가하고 눈신토끼가 감소하면 스라소니 감소하고 눈신토끼 증가하면 스라소니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스라소니가 이제 눈신토끼 잡아먹으니까 먹이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스라소니 개체수도 증감을 한다.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개체 군내 상호작용. 자, 개체 군내 상호작용입니다. 이거 이제 새로 등장한 건데 개체군 안에서 서로 생물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개체군의 상호작용이에요. 개체군 내의 개체들 사이에 먹이, 서식 공간, 배우자 등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심해지면 개체군 자체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죠? 경쟁이 너무 심하면. 그래서 개체군 내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 5가지입니다. 1, 2, 3, 4, 5 5가지의 상호작용을 한다. 일정한 서식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가 침입하는 걸 경계한다. 이게 뭐예요? 텃세죠. 텃세. 얼룩말, 백로, 까치, 은어 이게 텃세들이 다 있는 생물들이고 개체들 사이 힘의 세기에 따라 순위를 정해 사는 거 순위제죠. 순위제. 닭, 일본 원숭이, 금불량 서열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두머리가 무리 전체의 개체군을 행동을 이끈다. 양, 기러기, 늑대, 리더. 그다음에 각 개체가 먹이 수집, 방어, 생식 등 일을 분담한다. 개미나 꿀벌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 역할을 분담하죠. 일개미, 일벌 이런 게 있잖아요. 병정개미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 그다음에 혈연관계 가족이죠. 가족. 사자, 코끼리, 침팬지 가족생활. 이렇게 개체군 내 상호작용을 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체군의 특성과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